진짜 제가 나가는 다른 학원들에는 이렇게 지우개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이 시설은 정말 최고예요. 진짜 내가 나가는 모든 학원 통틀어서. 왜냐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이게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좋은 학원이라서 선생님들도 다 잘하시니.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 학원 수업을 듣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다는 슬픈 사실. 자, 이제 또 빡센 얘기 해봅시다. 우리 이제 책의 168, 169쪽? 쭉 넘어가 볼게요. 거기 이제 다 했으니까. 참고로 거기 문제들은, 계층이동 파트 문제는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도표 문제를 개강을 할 때 그때 좀 더 하나하나씩 풀어보면서 할게요. 예. 이걸 지금 문제를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 오늘 수업 끝나요, 그냥. 얘는, 얘는 다시, 나와봐. 집에 가서 마라톤 같은 거에서 문제가 있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안 풀릴 거예요. 네, 진짜 기분이 되게 더러운데 안 풀릴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도표 문제는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면 굉장히 짜증나요. 그런데 봐봐. 몇몇 개의 이제 도표를 접근하는 범들을 나중에 이제 지금 굳이 그러니까 도표 문제를 미친 듯이 풀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5월 달쯤에 좀 해서 그리고 도표 문제는 하루에 그냥 한 두세 문제 정도 풀어본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 하루에 두 문제, 세 문제.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 맨 처음에 도표를 풀면 여러분들은 좀 덜 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도표를 진짜 처음 보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일반기 고등학교 쪽에서 도표 문제 손도 안 대보다가 맨 처음 했던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대증언이에요. 도표 문제 한 문제를 40분 동안 풀다가 집어 던졌대요.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도표를 잘 못 풀어요. 이거는 똑똑한 친구들은 좀 못 푸는 기간이 짧지. 금방 잘 하죠.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처음 접하면 난감하긴 마찬가지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봐봐요. 여러분이 왜 도표에 난감하냐면 간단해요. 도표의 언어를 몰라서예요. 뭐라고? 도표의 언어. 그러니까 도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도표 문제는 당연히 하고 싶은 말을 뭘로 해요? 도표로 하죠. 도표로 할 때 우리는 우리들한테 도표를 쓰면 도표에서 약속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도표가 이 말은 이렇게 표시할게 라고 약속을 해 놓은 거예요. 누구끼리? 학자들끼리. 여러분은 학자가 아니죠. 저도 학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그 도표를 접할 때 누구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누구의 생각에서 도표를 접근해야 돼요? 그렇죠. 그 학자의 시각에서 도표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애초에 그 양반들이 만들어 놓은 약속된 기호와 언어니까. 근데 그거를 학자들의 기호와 언어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호와 언어로 생각해서 접근을 하는 순간 도표 문제는 what the funny friend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니, 풀어야 될 올바른 루트가 있는데 엄한 루트로 문제를 풀려고 지랄 발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가끔 진짜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서 자기만의 이상한 방식으로 풀었는데 풀려 또 그게. 그게 풀린다니까. 그러니까 도표를 푸는 방식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풀려. 문제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그 친구는 자기 문제풀이 방식에 미칠 듯한 확신을 갖고 풀어요. 근데 그 방식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방식인지 그 문제만 그렇게 풀린 건지 모르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은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걸 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저희는 알죠. 선생님은 알죠. 내가 20년 동안 이걸 풀었는데 이걸 보고서 이게 특이한 방식인지 일반적인 방식인지 구분 못하면 이 직업 접고 나가야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도표 문제를 접하실 땐
여러분 나름의 방식으로 푸는 걸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100% 망해요. 그러니까 잘 봐봐. 5월 달쯤에 대부분의 인강 선생님들은 그때 사회문화 도표풀이 강좌를 열어요. 좀 빨리 여시는 분들은 3월 말 4월에 열기도 해요. 어쨌든 저도 5월쯤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긴 할 건데 뭐 제 거를 들으셔도 좋고요. 뭐 저는 무료해서 올릴 거니까 그냥 영상 올릴 거니까 제 거를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유료 인강 사이트를 패스 같은 걸로 해서 들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으시든 여러분 친구 거로 패드를 바꿔 듣든 어쨌든 제주 거 들으려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5월 달쯤에 열리는 선생님들의 도표풀이 특강이 있어요. 그거를 들어보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도표풀이 특강을 들으실 때는 굳이 문제집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들 도표풀이 특강 다 뭘로 하는 줄 아세요? 기출문제로 해요. 뭘로 하겠어요? 기출문제로 해야지. 그리고 잘 기억해. 특히 도표풀이 특강 같은 거에서 하는 문제를 기출문제가 아닌 자기가 만든 벌써 있는 문제로 하자. 잘못됩니다. 무조건 기출문제로 해야 돼. 무조건 육구수로 해야 됩니다. 이해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강의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죠. 모든 사설 모의고사와 모든 선생들이 만드는 문제는 다 뭐의 열합판이라고? 육고수의 열합판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푸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청 모의고사를 풀거나, 사설 모의고사를 풀거나,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뭐 먼저 하세요? 6구수 먼저 6월, 9월 수능. 최소한 여러분이 입시를 치르는 2023년도 입시에 최소한 한 5에서 6년 정도 거. 그러니까 2017년 정도부터겠죠? 대략 미니멈 2017년, 맥시멈 2015년 이후 문제에서 6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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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구수요. 2022학년도까지. 그러면 5년이면 300문제고요. 7년이면은 거기에 240문제 더하면 되니까 대략 한 550문제 되는 거예요. 절대 적지 않습니다. 절대 적지 않아요. 하루에 10문제씩 풀면 하루에 10문제만 푼다고 생각하면 한 번 풀 때마다 한 20분 정도씩 시간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쓰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틀린 거 체크하면 딱 하루에 40분 공부하면 돼요. 딱 10문제씩만 풀면. 진짜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하루에 한 30분? 10문제 딱 풀고 틀린 거 체크? 끝! 그거를 몇 번 하라고요? 수능 때까지? 딱 3바퀴만 도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표 문제는 마스통이나 이런 거 보면 아예 따로 모여 있잖아요. 따로 모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루에 10개 푸는 거 빼고 도표 문제는 한 문제에서 2문제씩만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된다고. 그 5월의 도표 특강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 나 봐봐. 이투스 내용 홈페이지를 가세요.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강사 소개란이 있어요. 거기 제 사진을 찍어보시면, 제가 우리 이 강의 소개하는, 제 개인 소개하는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해서 찍어서 우리 학원에서 찍어서 올린 그게 있거든요. 대략 한 30분 정도짜리 돼요. 그게 뭐냐면 도표풀이 특강 시작할 때 하는 강좌예요. 도표풀이 맨 처음 시작할 때 도표의 언어 막 이래서 씨부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그 다음 강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 나눠서 문제 풀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찍혀져 올라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가셔서 그거 한번 보시면 아 이게 이 새끼가 뭐라고 도표의 언어고 뭐고 씨발이고 나발이고 이런 말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거에 있는 내용만 듣고서 도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도 돼요.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다고. 안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풀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는 이제 일단 계획적으로는 전 5월에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아마 영상으로는 한 10개 내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상을 길게 안 찍어요. 한 30분짜리. 우리 이 수업이 좀 기니까 그런데 한 30분 정도짜리로 한 10개 정도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영상을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건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도표 문제는 큰 접근법이 있어요. 그거를 일단 배우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것만 한 다음에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수업이 만약에 한 두세 주 정도 여유가 있었으면 아마 그것까지 해봤을 텐데 미안한데 8주짜리 방학 특강은 그게 여유가 안 돼요. 좀 미안하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 169쪽 갑시다. 빈곤. 자 지금 아까 전에 맨 처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단원은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여기가 지금 4단원인데요. 핵심 내용이 뭐라고? 나봐봐. 얘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이 단원 자체가 다 사회 문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핵심 코어 포인트,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이것의 원인하고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할래? 해결 방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고? 사회 계층화 현상이고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여기 계급 이론, 계층 이론 되게 잘 나오는 이거 출제율 되게 높은 단원 중에 하나야. 자, 두 번째 뭐 했어? 계급 이동이란 말은 잘 안 써. 계층 이동이라고 하지. 계층 이동 얘기한 거지. 옛날에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출제율 100%짜리였어. 문항수도 정해져 있는 출제율 100%짜리 문제. 사회문화의 표준 점수를 낮추는 크게 기여하는 사회문화 1등 그거 아니 너네들? 사탐의 다른 과목보다 사회문화가 이상하게 1등 점수가 낮다? 1등급 점수가 낮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활과윤리나 이런 애들은 1등급 점수가 47이나 재수 없으면 48 되거든? 사회문화는 작년 수능은 47이었어. 대작년 수능에서 1등급 점수가 45였다? 왜? 도표 때문에. 새로운 도표가 나와서 애들이 손을 못 댔거든. 이해가? 2등급 점수가 웃겨. 대작년에 2등급 점수가 30점대였어. 미쳤지. 다른 과목은 2등급 점수가 43, 44가 2등급 점수인데 2020년 수능에서는 사회문화 1등급이 43인가가 44인가가 1등급이었고 2등급이 38이었어. 애들 다 터졌지. 올해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또 바뀐 유형이 또 적응을 해서 자 얘는 흐름상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번 6월 모평을 봐야 되는데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나오면 애들 다 완전 터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여기 사회불평등 세 번째가 뭐예요? 빈곤 문제예요. 자, 빈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이요. 여러분 정치적 빈곤이라고 안 해요. 빈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빈곤이죠. 가난입니다. 가난. 그러니까 경제적인 빈곤.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얘들아. 경제적인 계층이 최하위라는 건 여러분이 여러 상황에서도 굉장히 우울한 상황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회적 소수자가 돼요. 응?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유색인종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이 동성연애를 해요. 사회적 소수자가 돼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니님이 부자면 사실 상관없어요. 너가 압도적인 부를 갖고 있으면 사회에서 너를 게이라고 놀리든 레즈비언이라 놀리든 아니면 내 종교가 이상한 사이비 종교민에다가 놀리든 뭐하든 그냥 씹고 갈 수 있어요. 너가 부자면요. 네가 가난하면 그런 상황이 데키면 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은 얘들아 빈곤은 너의 사회적 상황을 정말 최악으로 만들어요. 빈곤은 때때로 모두 날려버려요. 인간의 존엄성을 날려버립니다. 가난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너네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누군가가 너 장기 팔래? 신장 하나 팔면 5천만 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거래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고서 그 말 못하는 거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하위가 되면 뭐가 진짜 무너져요? 가난하면? 뭐라 그럴까?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 이게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건 뭐라고요? 이 단어는 전체가 다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게 뭐라고? 사회 문제라고. 이거 뭐라고? 빈곤은 뭐라고? 사회 문제라고.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네. 원인 알아야죠. 그러니까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빈곤에 대해서 데피니션 해야 됩니다. 빈곤이 뭐다. 이해가세요? 빈곤은 뭐다 라고 정의를 내려. 빈곤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최종 테크트리로 맨 마지막은 뭐야? 그렇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 토킹 어바웃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예요? 네. 복지 제도입니다. 오케이? 이거 수능 무조건 출제. 안 내면 이건 출제위원이 도른 겁니다. 요즘에 가장 난이도 있는 부분으로 출제하는 게 이 복지제도 파트예요. 옛날엔 이게 도표가 아니라 그냥 문제로 나왔는데 요즘 트렌드는 얘를 자꾸 갖고 도표로 내는 게 얘는 도표로 언제든 바뀌어도 이상이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빈곤율은요, 이것도 도표로 내긴 하는데 얘는 얘 자체가 도표가 된다기보다 이게 도표로 나올 때, 봐봐. 얘가 도표로 나온다기보단 이 문제가 나올 때 이 개념이 도표의 좌표 축이나 이런 데 녹아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좌표 축에 세로 축에 절대 빈곤선 이러면 절대 빈곤이 뭐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갑시다. 고고고. 자, 그러면 자, 1번. 자, 거기 보시면 빈곤의 의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물질의 결핍. 자, 됐어. 뭐? 물질의 결핍. 정신적인 결핍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빈곤이라 하지 않아요. 빈곤은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자, 유형. 동그라미 3번이구나. 자, 빈곤의 유형. 자, 여기 봐봐. 얘는 무슨 얘기냐면 빈곤의 유형이라는 건 뭐에 의해서 체크해 써놔. 유형 써놔. 뭐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뭘 나누는 거야? 빈곤을 분류해 보는 거야. 아까 전에 우리가 계급 계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주관적인 인식이 있었지. 여기서 빈곤에 대한 유형은 뭐라고 봐야 돼? 뭐라고 봐야 돼? 객관적인 기준 갖고 분류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빈곤의 유형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절대적 빈곤이 있고요. 두 번째 상대적인 빈곤이 있어요. 절대적인 빈곤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상대적인 빈곤이 있어요. 자, 절대적인 빈곤은 뭘까요? 말 그대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책에 봐봐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없을 정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요? 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뭐라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이 정도의 이거 이하의 소득을 갖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절대 빈곤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자, 봐봐. 뭐? 거기 빨간 글씨로 써놨지. 뭐? 최저생계비보다 뭐 할 때? 네. 당신의 소득이 뭐보다 최저생계비 미만일 때요. 언더예요. 뭐라고? 선생님 최저생계비랑 딱 겹치면요. 네, 거의 그냥 최저생계비 라인서부터 아래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적 빈곤 상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미만이냐 거기에 걸치느냐 그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린 뭐가 아니에요? 우린 수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사회학 통계잖아. 그지? 잘 생각해봐. 빈곤선에 딱 맞닿아 있는 거랑 그거랑 조금 덜한 거랑 뭐가 달라? 어차피 상황은 그지 같은 건 똑같은데. 이해가? 거기에 너무 뭐 하실 필요 없어요? 예, 집착하지 마세요. 좋은 습관 아니에요. 이게 수학이면 집착해야지, 수학이면. 우린 사회학이라니까? 우리는 뭐? 딱 그 정도가 좋아. 그러니까 봐봐. 사회학 문제를 푸는데 너무 계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너네가 생각하기에 봐봐. 너네가 도표 문제를 풀어.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그 결과값이 막 소수점 셋째짜리 나와. 그럼 당신 무조건 틀린 거야. 뭐라고? 계산을 했는데 계산값이 막 소수점 셋째짜리 나오고 그러면 그냥 너네 그냥 무조건 거기서 무조건 틀린 거야. 뭔가 하나 잘못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사회문화에서 도표 계산을 하잖아. 무조건 계산값은 정수로 나오거나 끼케야 분수로 나오면 땡이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가지도 않아. 이해가? 그리고 숫자 더럽게 복잡하거나 갑자기 뭐 저기 뭐 극한을 한다거나 수열을 땡긴다거나 미분인데 그런 미친 짓은 일어나지 않아. 만약에 그런 짓이 일어나는 상황이 됐어 그럼 너가 어딘가 잘못한 거야. 그냥 틀렸으니까 다시 해. 그냥 틀린 거니까 다시 하라고. 그거 의미 없다니까. 사회문화 교과목에서 완전을 기대하지만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사회문화지 수학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최저생계 언더 일반적으로 미만이에요. 자 됐지. 그뭐 일반적으로 저개발 국가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야, 이건 됐어. 이거는 있잖아. 봐봐. 이게 책에 그렇게 나와서 사회학 책에도 그러고 교과서에 나와서 내가 쓰긴 썼지만 요즘에는 별 의미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 하는 사람 있어요?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다른 점은 뭐야?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굶어 죽는 애들이 흔하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다는 건 대단히 흔치 않은 케이스죠. 우리나라에서 누가 굶어 죽었다 이러면 뉴스 떠요. 실제로 뉴스에 나왔고. 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상대적 빈곤. 얘는 봐봐. 말 그대로 누구랑 비교했을 때 뭐 한 거야?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낫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에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누구는 청담동 현대아파트에서 되게 잘 사는데 옛날에 언제 한번 학부모 뭐 현대고등학교 이런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를 한다고 선생님 뭐 학부모들 오시라고 했단 거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애가 되게 시무룩해갖고 집에서 나온 거야. 엄마가 물어봤대. 야, 왜 이래? 그랬더니 오늘 학부모에 있어서 차가 왔는데 다 외제차야? 우리만 그랜저야. 우리 집 너무 가난해. 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걔도 뭘 느낀 거임? 빈공감을 느낀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좀 뻘쭘하지? 그랜저 탄 집이 가난한 집이야? 걔가 느끼는 빈공감은 뭐 누구랑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비교했을 때. 누구랑 비교했을 때 느끼는 빈곤감이라.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인데 이거 봐봐. 그래서 얘도 뭐가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자, 됐어.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줄 빨간 글씨로 된 거 있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 빈곤의 기준은 객관적 기준은 중위소득의
당신의 소득이 중위소득에서 50% 미만일 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상대적 빈곤 이렇게 이야기해. 자, 그러면 중위소득이 뭘까?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사회문화 할 때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정확한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된다고. 우리 맨 첫 시간에는 용어 얘기 엄청 많이 해서 지금은 점점 줄고 있지. 응,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 자, 중위소득은 여기 봐봐. 우리나라 사람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싹 줄을 세워놔. 그래서 딱 가운데를 쳐. 뭐라고? 우리나라 소득 1등부터 꼴등까지를 다 일렬로 줄을 세운 다음에 딱 거기에 정확하게 하프에 있는 애 소득 딱 찍어 개소득. 그러니까 이 중위소득은 절대로 뭐가 아니야? 조심해야 돼. 이거 느낌상 그래서 애들이 자꾸 뭐랑 헷갈리냐면 평균소득이랑 헷갈리거든? 중위소득은 평균소득이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중위소득은 그냥 뭐일 뿐이야? 그냥 가운데 있는 소득인 거지.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을 다 더한 다음에 평균 치면 얘들아 그게 뭐냐면 1인당 GNP거든? 1인당 GDP? 어? 1인당 GDP를 우리는 뭘로 하지 않는다? 그걸 중위소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알겠지? 중위소득은 그냥 뭐 여러 소득이 그냥 정확하게 가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중위소득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봐봐. 예를 들면 5명의 사람이 있어. 뭐 예를 들면 100에 80에 60에 뭐 40에 20인 사람의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얼마? 300이지. 그지? 그러면 150이니까 얼마냐? 아씨. 30 맞나? 80이 되나요? 평균이? 60인가요? 죄송합니다. 산수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문과.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고? 이런 경우에는 평균 소득이 60인데 중위소득도 가운데니까 60 이렇게 되지. 이해가? 이런 경우는 일치하잖아.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다니까? 이게 1조고 이게 1억이고 여기가 60이야. 그러면 이건 평균을 쳐버리면 평균이 아득하게 올라가지. 난장이 행진 아니야 이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최탑의 엄청나게 부자들 때문에 평균 소득이 올라가 버리는 난장이들의 행진이잖아. 근데 여기서도 중위소득은 얼마라고? 중위소득은 그냥 60이야. 중위소득은 그냥 뭐? 그냥 가운데.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 중위소득이 얼마? 60% 미만.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니네가 잘 봐야 되는 거. 그 밑에 에센셜 데이터 봐봐. 잘 봐. 거기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카타타파까지 해서 소득이 쫙 있어. 소득이 가구별 소득이니까 어디가 제일 소득이 더 센 거고 타가 제일 센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 거기 파는 합계야. 바꿔라. 잘못 썼다. 파는 합계야. 오케이? 아니다. 그냥 파까지 가자. 합계 안 해도 되면. 자, 그러면 소득이 이렇게 쭈루룩 있는 거지. 그러면 총 11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죠? 11개. 자, 그럼 여기서 중위소득은 얼마야? 중위소득은 누가 중위소득이 되는 거야? 봐요, 봐. 이해가? 11개잖아. 딱 6번째가 중위소득인 거지. 일부러 홀수로 한 거야. 알겠죠? 그럼 평균소득은 그거 다 더한 다음에 11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평균소득은 아마 10만 원쯤 될걸?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상대적 빈곤가구는 자 중위소득이 6이지. 그럼 상대적 빈곤가구는 얼마? 소득이 얼마이야? 합 66에 50% 미만이니까 3 미만이네. 3은 안 돼? 여기서는 미만이라서 그러니까 어디? 가하고 나. 두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4번의 주관식 문제의 상대적 빈곤 선은 중위소득이 50%지. 그러니까 얼마? 3만 원. 소득이 3만 원보다 안 되면 뭐야? 상대적 빈곤 가구야.
그러니까 어디? 가하고 나지. 다는 안 돼. 다는 소득이 3만 원이잖아. 이해가요? 자, 상대적 빈곤가구의 비율. 그러니까 총 11가구 중에 11가구 중에 몇 가구가 빈곤가구에 해당돼요? 2가구. 그러니까 11분의 2 곱하기 100 하면은 그치? 대략 한 18% 정도 되나요? 11분의 2니까 네, 대충 뭐 48% 합시다. 이건 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소점 밑인데 따질 이유가 없으니까. 이해가시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자, 어, 거기 6번 상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 점유 비중. 봐봐. 이건 어떻게? 전체 소득에서. 그러니까 전체 소득은 얼마야? 거기 1, 2, 3, 4, 5, 6, 7, 8, 9, 10, 55를 다 더한 거지. 그지? 전체 소득은 그러니까 아마 110만 원이 나올 거야. 그지? 거기서 얼마? 110만 원 분의 3만 원. 비중이니까 퍼센트니까 퍼센트 만들어줘야 되지 곱하기 100. 그러면 대략 2.7% 나와.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자, 여기서 체크할 거. 자, 팁. 잘 적어잉. 자, 봐봐. 너네들이 이제 나중에 거기 그 주관식 문제라고 써 있는 애를 보면 상대적 빈곤 가구가 있고 뭐라고? 그러니까 떼데댕 빈곤 가구가 있고 떼데댕 여긴 상대적 절대적 뭐가 있어? 빈곤 선이 있어요. 오케이? 빈곤 선은 뭘 얘기하는 거고? 나 봐봐. 빈곤 선은 돈 얘기라는 거야. 상대적 빈곤 선 하면 얼마? 최저생계비 절대적 빈곤 선 하면 뭐? 최저생계비. 아래. 상대적 빈곤 선 하면 뭐? 중위소득의 50% 아래. 이해가? 그 금액 얘기하는 거라고. 금액 얘기하는 거. 여기는 빈곤 가구는 여긴 말 그대로 인구수 얘기하는 거야. 인구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왜 이야기하냐면 봐봐. 자, 거기 표를 보시면 가로 2번에 땡땡국 빈곤율의 변화 이렇게 나왔지. 보여? 땡땡육 빈곤율의 변화 보여?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잖아. 그지? 거기 봐봐. 그 도표를 봐봐. 얘들아,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 나 봐봐.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 이건 식을 알아야 돼.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이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그냥 절대 빈곤 가구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전체 가구 수 분의 가구 수 곱하기 100이야. 얘는 그거라고. 그게 8.5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 저쨌든 간 이거는 뭐라고? 절대 빈곤 가구 비율이지. 얘도 뭐야? 인구수야. 자, 그러면 거기 1980년을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 도표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자, 세 번째 팁, 1번 팁, 2번, 이건 팁을 알겠죠? 첫 번째. 이거 첫 번째 팁 1번, 팁 2번. 자, 이 빈곤율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뭐냐면, 절대적 빈곤하고 상대적 빈곤이 같은 해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몇 년? 2020년, 2000년이요. 2000년에 절대적 빈곤하고 상대적 빈곤이 같죠? 자, 뭐하고? 절대적 빈곤의 비율하고 상대적 빈곤의 비율이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첫 번째, 절대적 빈곤 인구수와 뭐라고?
절대 빈곤에 해당하는 인구수와 뭐가 상대 빈곤에 해당하는 인구수가 동일하다는 얘기. 사람이 같아? 그러면 두 번째, 절대 빈곤 인구수와 상대 빈곤 인구수가 동일하잖아? 그러면 모두 같아? 절대 빈곤 선하고 상대 빈곤 선이 뭐함?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 최저임금하고 중위소득의 50%는 같아. 이해가? 절대빈곤 가구수의 비율과 상대빈곤 가구수의 가구수가 같을 때 일어나는 일. 자, 그러면 거기 1980년을 볼까? 1980년을 보고 도표 보고서 좀 보란 얘기야. 1980년을 보면 이게 몇 퍼센트고 8.5%고 이게 12.1%예요. 자, 여기 보세요. 8.5%, 12.1%야.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 인구가 요렇게 있어. 오케이? 이렇게 가자. 여기가 인구수야. 응? 절대빈곤이 8.5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 아홉의 하프. 오케이? 여기 12.1이지. 12.1이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에서 조금 더 나간 거지. 이렇게 살짝.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했어? 인구수니까. 인구수 비율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누가 더 인구가 많아? 누가 인구가 더 많아?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걸 체크해봐. 아이, 되게 쉬운 거야. 너네 다 할 수 있어. 처음 들은 거지. 자, 첫 번째, 뭐? 절대 빈곤 인구수랑 상대 빈곤 인구수를 따져보면 누가 더 인구가 많아? 상대 빈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 그지? 그럼 예를 들면, 자, 그럼 그냥 임의로 한번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 얘가 5%고 얘가 10%야. 이해가? 절대 빈곤 인구가 5%고 상대 빈곤 인구가 10% 비율이야. 그러면 이 둘의 상대 빈곤 가구 수와 절대 빈곤 가구 수의 인구비는 그러니까 뭐 상분의 절은 얼마? 2지. 5% 10%니까. 이해가? 얘가 5고 얘가 10이라고. 아, 씨, 잘못했구나. 미안해. 2분의 1이다. 잘못 봤어.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 이해했지? 이해했지? 그러면 이거는 뭐? 인구수. 응? 그럼 여기 다시 12%, 8.5%. 최저생계비하고 중위소득의 50% 누가 커? 누가 커? 누가 커? 자, 상대빈곤 얘지. 얘가 얼마란 얘기야? 여기가 중위소득의 50%. 절대빈곤은 얘지. 여기가 뭐? 얘가 최저생계비고 얘가 중위소득의 2분의 1, 50%. 그러니까 액수는 중위소득의 2분의 1은 누가 커? 최저임금하고 중위소득이 2분의 1 큰 상황이야, 지금. 오케이? 오케이? 근데 봐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케이스. 상대빈곤이 10%, 절대빈곤이 5%야. 그러면 인구수로는 절대빈곤하고 상대빈곤이 1대 2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퀴즈. 자,
중위소득의 2분의 1은 최저생계비의 2배이다. 중위소득의 2분의 1은 최저생계비의 2배. OX. 그건 X지. 왜? 몰라. 이게 뭐 인구수가 2배인 거지? 최저생계비 선이 2배인 건 아니거든? 이거 뒤지게 많이 헷갈려. 뭐라고? 인구 비율이 1대 2면 생계비 비율이 1대 2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구수가 얘가 만약에 상대 빈곤 인구가 2배가 많으면 우린 뭐 말하는 거야? 아,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뭐보다 크구나. 최저생계비보다 높구나만 하는 거지 몇 배가 높은지는 알 수가 없어. 이건 인구수니까. 오케이? 아, 빈곤율에서 헷갈리는 건 이거 하나야. 나머지는 헷갈릴 거 없어. 자, 넘어가. 성불평등 이건 패스. 사회적 소수자는 이거 생윤에서 들으면 참 좋은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할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거는 여기서 체크할 거 그 특징에 보면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써있지. 사회적 소수자는 뭘 얘기하는 게 아니다? 기억하세요. 사회적 소수자는 뭘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인구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얘기하긴 해야 되겠다. 자, 이거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다수자, 소수자 구분하는 거 했니? 안 했지. 자, 생활관리 같은 데서도 나오거든. 알아두세요. 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적 소수자잖아. 그러면 정반대로 접근을 해보자. 나봐봐. 소수자면 모두 있지 않을까? 소수자면 다수자도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뭘로 가자? 이렇게 가보자. 다수자, 소수자.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다수자는 누구냐면,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다수자는 일단, 물론 굳이 따지면 한 몇천 개 있어. 그 중에 제일 잘 써먹는 다수자. 일단 백인, 남성, 중산층이고요. 백인이고 남성이고 중산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애자, 본토박이 요 정도 해볼게요. 한 7개 정도, 6개 정도 되죠? 요 정도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다수자의 표본이에요. 그럼 체크포인트. 자, 1번 다수 vs 소수의 구분은 뭐가 아니다? 이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다수하고 소수를 구분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건 쪽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수다 소수다 말 헷갈리지 마세요. 다수하고 소수는 뭘로 가는 거예요? 권력의 유무로 가는 겁니다. 다수자가 뭐가 있는 애고? 권력이 있는 애요. 그러니까 소수자는 어느 쪽? 권력이 없는 애. 자, 그러면 여기서 소수자 가볼까? 쉬워? 쉽다고? 근데 되게 와닿아. 그러니까 백인에 대해서 흑인 그러지만 우린 왜 빼? 뭐? 유색인종. 남성에 대해서 뭐 제3의 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중산층에 대해서 그렇지. 빈곤층. 이성애자에 대해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 본토박이에 대해서 외국인. 비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소수자들이라고. 물론 이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야. 소수자 구분은 엄청나게 많다고 했어. 내가 본 사회학 책에 있는 소수자에 대한 기준만 거의 200개가 넘어. 국어 굳이 다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크게 보자고. 그러면 얘네들 소수자의 그룹의 특징이 뭔지 알아? 일단 소수자는 다수와 소수의 숫자 얘기가 아니라 뭐가 있느냐 아니냐? 권력의 유무라 그랬어. 두 번째. 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수자가
소수자의 특징. 뭐 하기가 쉬움? 구별하기가 쉬워. 소수자는 딱 보면 보여. 잘 봐봐. 유색인종 딱 보자마자 보이지. 여성 보이지. 보이지. 아, 물론 뭐 여자들 중에 물론 이러신 분이 있어서 가끔 구분 못하는 경우 있지만 그건 되게 드문 케이스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성하고 남성은 실루엣 자체가 다르니까 보이잖아요. 빈곤층 딱 보면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사람 딱 하나예요. 동성애자랑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티를 내지 않으면 뭐 구분되지 않아요. 자, 본토박이 외국인 딱 보면 보이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은 피부색을 갖고 있어도 뭐 말하는 게 달라요. 생활 습관이 다르고 그럼 딱 보이는 보이지. 뭐 장애인 비장애인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지? 자, 구별이 쉬워. 나봐봐. 구별이 쉬워. 그래서 구별되는 순간 세 번째 특징이 나와요. 구별되는 순간 구별되는 순간 뭐가 시작돼요? 차별이 시작돼요. 뭐라고? 구별이 되는 순간 뭐가 시작된다고? 차별. 그러니까 너가 유색인종임이 드러나는 순간, 네가 여성임이 그 집단에서 알려지는 순간, 빈곤층임이 알려지는 순간 뭐가? 차별이 시작돼. 왜 학교에서 뭐 왕따 같은 거 일어날 때도 그 왕따가 발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그 상대 왕따 당하는 녀석이 뭐 성격이나 이런 것 있지만 의외로 모두 있어? 그 왕따 시키는 놈들이 제 가난해. 이것도 큰 왕따의 명분이야. 그래서 너네 그거 알아? 무상급식을 왜 하는 줄 알아? 너네가 뭐 불쌍해갖고 너네들 뭐 배고플까봐? 아니야. 청소년기에 자신이 네거티브한 감정을 갖게 되잖아.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거든. 그러니까 그냥 봐봐. 그 소수의 가난한 학생들한테 그 사람들이 너 씨발 왜 돈 안 내?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다 줘버리고 얘를 가난한 걸 숨기는 게 훨 나아. 아, 물론 다 알아. 다 아는데 봐봐. 이 학교의 제도권의 교육이라는 게, 아니면 어떤 제도가 이 사람이 가라는 걸 대놓고 드러내버리면 이 사람은 뭐가 돼버려, 나중에? 이 사회의 불만 세력이 돼.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 봐봐. 그런 사람 하나를 에브리바디 다 그 무상급식 시켜가지고, 그래도 그냥 그런 게, 뭐 다 눈 감고 다 알고는 있지만, 모른 채 무야 넘어갔어. 그리고 그 사람이 교육받아서 정상적인 직장인을 하는 거하고, 만약에 거기서 확 딱딱 까발려져가지고 그 새끼가 막 사회에 불만이고 갑자기 막 어디서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저지르는 사람이 되면 어떡할 거야고. 야,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일어날 때 대부분 일어나는 현상이 뭐야? 그 사람 거의 대부분 그 사회의 부적응자에다가 그 사회 불만 진짜 많은 사람이지. 무상급식이 의미 없는 제도가 아니라니까? 그런 겁니다. 너 단순히 그냥 우리가 밥을 먹는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럼 예를 들면 본토박이. 우리나라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 차별 안 하는 줄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 차별 대빵 많이 해. 누구한테만 안 하는 거야? 백인들. 희한하지? 우리나라 누구에 대한 차별은 오지게 심하다? 또 동남아 분들. 동남아 노동자. 되게 심하지. 되게 심해. 인터넷 같은 데 봐봐.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 동남아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서 얘기해. 얘들한테 왜 우리가 세금 내서, 이 사람들 의료보험 같은 거, 건강보험 같은 거 해줘야 되냐고 겁나 많이 해놔. 근데 있잖아, 얘들아. 우리는 이제 선진국에 올라가고 있잖아. 선진국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싶어 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D 업체를 안 할라 그래.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안 할라 그래. 당장 너네만 하더라도, 야, 너네가 멀쩡히 대학 다 잘 나오고 공장 가서 일하려면 하겠냐고. 야,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 대학을 몇 퍼센트 가는 줄 아니?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 대학 가는 비중이 이제 거의 60에서 70% 됐어. 그런 60%, 70%가 다 자기가 뭐 나왔기 때문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공장에 가서 노동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럼 누군가는 노동을 해야 되잖아. 그 제조업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인 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와서 일하는 건 누구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산업이 굴러가려면 해야 돼. 야, 얘들아, 일본은 1960년대부터 그랬고, 미국은 1940년대, 3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그 밑에 노동을 한 거고, 우리나라는 그게 2000년대 넘어서 온 것뿐이야. 근데 어떻게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에 저 식가무라 잡잡한 애들이 와갖고 돈 벌고 하고 있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장애인 비장애인 얘기는 굳이 안 할게요. 얘는 되게 특이하지. 얘는 그래서 뭐가 중요한 줄 알아? 동성애자냐 이성애자 이거 뭐가 중요한 줄 알아? 얘네들은? 그래서 커밍아웃이냐 아우팅이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 되는 순간? 구별되는 순간 차별당한다니까? 구별되는 순간 차별당해. 그러면 봐봐. 근데 자신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구별을 스스로 나서서 본인이 난 게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냐? 누군가가 저 새끼 씨발 게이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냐의 차이야. 이해가? 셀프로 가느냐? 누군가가 내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오픈을 해버리냐의 차이지. 이게 커밍아웃이고 이게 아우팅이라고. 뭐 영어로 써야 좀 더 뽀대나지만 넘어갑시다. 얘는 왜? 인권 문제지. 이쪽은 뭐야? 이쪽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예 뭐야? 인권 침해야. 누구도 자신이 남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개인의 사생활을 뭐 할 권리를 갖고 있어? 보호받을 권리가 있거든. 그게 설령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덕이라든가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 우린 그거를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호받아야지. 보호받아야지. 그게 인권 아니야? 잘 생각해보라고. 아씨, 내가 게이야. 내가 게인데, 그걸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몰래 이러고 있어. 그럼 그 사람 죽일 거야? 옛날에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야? 소수자 문제인 거죠. 그럼 잘 생각해봐. 차별이 시작된다 그랬지. 대안은? 말했잖아. 지금 이 단원 전체가 뭐라고? 사회 문제의 원인. 거기에 대한 뭐? 대안. 대안은 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자, 소수자 그룹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하나밖에 없어. 뭐? 모이는 거죠.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집합적 정체성을 가져요. 소수자 그룹은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룹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뭉쳐요. 약자의 생존 방식입니다, 여러분. 약자의 생존 방식은 뭐 하는 거예요? 집단을 만드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오케이. 거기서 해결 방안은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개인적 측면은요, 되게 간단해요. 자, 개인적 측면이라는 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개인적 측면은 결과적으로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봐.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인적 측면, 그러니까 요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개인적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측면의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은 결국에 하나로 귀결돼요. 여러분의 가치관이요. 당신이 이런 소수자 문제를 볼 때 뭐의 시각으로? 다수자의 시각으로 소수자를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어요.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그걸 갖고 뭐 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되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차별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차별은 정의롭지 않은 혹은 부당한 기준을 갖고 상대방을 서열화해버린 거라 그랬잖아. 옳지 않은 기준으로.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딸을 당해요. 단순히 뭐 내가 키가 작다, 내가 키가 크다, 내가 뚱뚱하다, 내가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완딸을 당하고 내가 취업에서 팽을 당해요. 이건 당연히 잘못된 거지. 그런 게 뭐라고 차별이라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사회적 소수자고? 이해가시요?
이해가세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 개인적인 측면은 결국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육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소수자 문제는 결국에 해결할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교육이요. 교육이요. 그게 유일해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뭐 한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요. 네가 누군가의 성 정체성을 알았는데 누가 사람을 MT 장소에서 저 새끼 개이다 이렇게 외치는 건 미친 새끼라고. 그런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알려줘야지. 개인적인 건 그런 게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도적인 거? 사회적 측면은 뭘로? 법과 제도로. 뭐라고? 사회적 측면은 뭐? 법과 제도로. 이게 이제 생윤에서는 뭘로 이어지는 거야? 소수자 우대 정책.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나?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자 우대 정책. 예를 들면은 지방에서 학교 나온 애랑 서울에서 학교 나온 애 있으면 지역 균형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소수자 우대, 그런 게 뭐 하는 거야? 대도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뭐를? 그렇지, 이 차별을 조금 보정해 주는 거지. 예를 들면 농어촌 특별 전형, 뭐 기회균등 전형 이런 거. 옛날에 2016년에 뭐가 있었냐면 세월호 사건 있었죠. 그때 그 단원고 학생들 있어요. 안산 단원고 학생들. 잘 생각해봐. 거기 전교생이 320명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40 몇 명인가 5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은 반이 다 죽었어. 반 친구들이 전부 다 죽었는데 딱 2명 살아남은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야, 니네가 그런 상황이면 어쩔까? 거기서 멘탈을 부여잡고 걔네가 그거 사고 난 게 걔네 고2 때잖아. 그 고2 수학여행 가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너네라면 그 상황에서 멘탈을 부여잡고 고3 때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대학 가기 위한 시험 준비할 수 있겠냐? 되겠니 그게? 내 반 친구가 그 학년이 다 날라갔는데? 야, 그리고 그 단원고 그 2학년 애들은 3학년 올라가면 뭐 멀쩡하겠어? 300명의 전교생이 40명 남아갖고? 그렇지. 걔네들은 아마 지금도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고, 지금도 엄청나게 힘들 거야. 안 그러겠어요? 내 주변에 내가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친하고 가까웠던 친구들 몇백 명이 다 사라졌는데? 그것도 가장 참혹한 죽음이라는, 죽을 때 가장 안타깝고 슬픈 죽음이 불에 타 죽는 거고 물에 빠져 죽는 건데, 그걸 내 눈앞에서 봤는데, 그거에 트라우마가 안 생긴 게 더 이상하지 않아? 그럼 걔네들에 대해서, 그래서 2017학년도에, 그러니까 2018학년도죠. 걔네들이 고3 됐을 때, 연대하고 서울대하고 고대하고 몇몇 대학에서 단원고 특별 전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원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걔네들은 입학 정원에서 몇 퍼센트 외로 따로 뽑아준 거지. 난 개인적으로 그런 전형은 맞다고 봅니다. 그 친구들이 당한 그 사고에 대해서 그 살아남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사회 전체에서 그 아이들을 보듬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이 사회에 대해서 희생하고 이 사회에 목숨 바치고 누가 싸우겠어? 누가 독립운동하겠어?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뭐 소수자 우대 정책 같은 사회적 측면의 정책이에요. 오케이. 자, 이 복지제도가 끝나면 다 끝나는데 복지제도를 못했네요, 결국. 한 30분 차이로. 그 맨 마지막 단원의 사회 변동은 네, 어렵지 않은데 이 복지제도는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쯤에 도표 프리트깡을 제가 찍어서 올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톡방에 링크로 계속 남길 테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2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